그러고 보니까 11월도 벌써 일주일밖에 안 남았네요. 진짜 이제 연말이 다가옵니다. 가정에서는 김장을 해야 하고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해야죠. 한 푼이라도 세금을 좀 아낄 수 있는 방법 같이 따져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누리세무그룹의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이게 근데 항상 연말정산 언제 해야 하는 건지도 헷갈리는데 네.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 이미 열려 있다고요. 예, 맞아요. 내년 초에 이제 하는 연말정산이 궁금하신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국세청에서는 지난 15일 날 이제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개통을 했는데요. 이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내가 받을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네. 이걸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카드를 써서 공제를 받아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다든지 네네. 아니면 저축액을 조금 더 늘린다든지 하는 공제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용을 하는 방법은요. 홈택스에 접속을 하셔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로 들어가서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이제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을 미리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내가 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돌려받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 3개년 동안 내가 받았던 공제 혜택을 뭐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 절세 팁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원체 그 전산 처리도 잘 돼 있어서 네. 어떤 뭐 기업에서 처리한 세무 상황이 바로바로 국세청으로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자동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도 서류를 또 따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예전에 비해서 사실 연말정산 서류가 많이 줄었어요. 줄긴 줄었죠. 예, 근로자가 직접 챙겼어야 했지만 이제는 전산으로 많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퇴직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퇴사한 전에 다니던 회사의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든지요. 아니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시려는 분 같은 경우라면은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 그리고 월세를 내가 냈다라는 이체 내역 등이 나와 있는 납부 증빙 서류 이런 것들은 직접 준비를 하셔서 회사에 내야 됩니다. 또 기부금 공제를 받으시려는 분이 있다면은 뭐 기부처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이라든지 아니면 교회나 절 같은 종교단체에 냈던 기부금이 있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 경우에서도 그 기부처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을 준비를 직접 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직장인들의 불만 중에 하나가 네. 어차피 우리는 유리지갑 아니냐. 우리가 내는 거 쓰는 거 다 포착되지 않느냐. 근데 왜 연말정산을 귀찮게 매번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거든요. 맞아요. 연말정산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번거롭게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연말정산의 흐름을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네. 이 연말정산은요. 쉽게 말해서 내가 지금까지 냈던 세금을요. 내가 많이 냈다고 한다면은 나라에서 그걸 다시 돌려주는 과정인 거고요. 내가 적게 냈다고 하면은 나라에서 더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정산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뭐 직장인분들 보시면 항상 이제 급여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떼어진 나머지 금액만 들어오기 때문에 급여가 왠지 쪼그라들어가지고 네. 들어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때 우리 급여에서 미리 떼가는 게 바로 대표적인 소득세인데 연말정산은 이 소득세를 실제로 내가 내야 될 세금보다 더 냈는지 아니면 덜 냈는지 확인을 하고 그걸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의 이제 주된 대상은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주로 이제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말정산 할 때 이 서류를 뭐 회사의 재무관리팀에 내기도 하는데 네. 올해 회사로 옮겼거나 퇴사한 분들은 조금 복잡한 게 생기죠. 맞아요. 이제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뭐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첫 번째로 내가 올해 퇴사를 했는데 또 딴 데 입사하는 것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이직했다는 경우를 보면은 기존에 내가 다니고 있는 A 회사에서 퇴사를 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B 회사에 취업을 했다고 하면은 나는 연말정산은 새로운 회사 B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제 조건이 있어요. 이 조건은 뭐냐면 기존에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를 할 때 그 회사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걸 받아서 새로운 회사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는 내가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고 또 어떤 공제가 있었는지 조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회사로부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게 전 회사에서 퇴사할 때 이걸 챙기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와서 전 회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 서류를 달라고 하기도 불편하고요. 껄끄러운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네. 퇴사했는데 서류 달라고 연락하기도 눈치 보이니까요. 네. 이런 분들이라면 그냥 속 편하게 내버려 뒀다가 내년 5월에 직접 본인이 홈택스에 접속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은 되는 거고요. 그때는 전산으로 다 떠요. 전 네. 회사에서 받았던 게. 전 회사에 있던 게 내가 로그인을 하면은 다 조회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이제 내가 올해 퇴사를 했는데 새로운 회사에 아직 입사를 못했 경우라고 한다면은 네. 연말정산 이런 분들은 안 하시면 되고요. 내가 추가로 더 제출해서 내가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내용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 하시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서은비님이 직장인인데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해도 되나요? 연말정산을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연말정산이라는 건요. 사실 종합소득세 5월 달에 종합소득세 하는 거를 조금 더 간편하게 편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간이 세금 신고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내가 회사 통하지 않고 회사에 제출하기 좀 불편한 서류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제출하지 마시고요. 연말정산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만 처리하시고 본인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철저하게 본인이 필요했던 뭐 환급이라든지 추가로 제출할 서류들 다 제출해서 환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것도 추가 서류가 있다면 네. 스캔을 해서 홈택스로 이제 업로드를 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아르바이트를 또 뛰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직업이 두 개일 수도 있겠고 네. 아니면 하루하루 일당으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연말정산은요. 우리가 월급을 받는 상용 근로자, 일반 근로자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네. 일용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분들은 연말정산을 할 의무가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린 일용 근로소득자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르바이트처럼 뭐 3개월 미만으로 일을 했다거나 아니면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따라 가지고 뭐 급여를 받게 되면은 일용 근로소득자로 보게 되는데 또 내가 프리랜서다 이런 분들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연말정산을 안 합니다. 뭐 내년에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해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는데 보통 이제 프리랜서 3.3% 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라고 하면은요 이 연말정산을 안 하고 그와 동일한 개념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네.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들이 있다면 다 챙겨서 반영하면은 직장인들의 연말정산과 동일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소득공제랑 세액공제입니다. 네. 이거 개념도 헷갈리는데 어떤 게 나한테 더 유리한가? 어떻게 따져봐야 됩니까? 네, 많이 묻는 질문인데요. 네. 이 용어가 비슷해요. 뭐 소득공제, 세액공제. 그래서 헷갈리기도 하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요. 제가 만약에 마트에 갔어요. 네. 대형 마트에 가서 이제 시식 코너에 가서 시식용 고기도 먹어보고요. 또 물건을 고르다가 뭐 1+1 상품이 있어서 그것도 카트에 담고요. 그래서 이제 나오면서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고 나서 금액이 나왔는데 때마침 통신사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가지고 계산할 때 할인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게 다예요. 이제 제가 급여를 받는 거를 마트에서 장 보듯이 물건을 고르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시식하는 코너에 가서 고기를 먹었다고 한다고 해서 계산하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회사에서 식대 같은 이런 비과세 소득이라고 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안 매기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소득에서 빼주는 거. 네, 아예 세금 세금을- 낼 소득에서 빼주는 아예 거. 빼줍니다. 네. 그리고 또 물건을 고르는데 1+1 뭐 상품 같은 경우는 하나만 계산을 하고 하나는 뭐 계산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소득공제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세금을 계산할 때 빼주는 혜택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내가 계산대에 나오면서 이제 바코드를 찍을 거 다 찍고 금액이 얼마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통신사 할인이라든지 이런 할인을 받듯이 그 금액 자체에서 내가 빼는 거, 내가 내야 할 세금에서 바로 할인을 받는 게 세액 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금을 내는 순서로 정의를 하면은요. 내가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벌어서 소득이 생기면은 먼저 그 소득 자체에서 얼마를 빼주는 거가 소득공제고요. 여기에 이제 세율을 곱해서 내가 내야 될 세금이 나오면은 이 세금액, 세액 자체에서 이제 얼마를 빼주는 게 세액공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기에는 세액공제가 조금 더 직관적이긴 하죠. 네, 굳이 따지면 둘 다 받으면은 좋고 유리한 거긴 한데 이제 좀 더 혜택이 많이 가는 거가 어떤 거냐 하면은 세액공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소득이 많으신 분들 자체는 소득공제를 받으면은 세율 적용이 높은 세율로 적용돼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둘 다 공제는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가 대표적인 소득공제 중에 신용카드 그리고 체크카드 이용하는 거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네. 이것도 어떻게 활용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까요? 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때 가장 대표적인 공제 항목이 신용카드 등 소득 공제인데요. 그렇죠.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뭐 직장인 여러분 신용카드, 뭐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을 쓰면은 쓴 금액의 15%나 30%를 소득 공제 해드릴게요라고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쓰는 금액대로 다 소득 공제 해주느냐? 그건 아니고요. 공제를 받으려면은 나름의 조건이 있긴 합니다.
가장 먼저 일단 내 연봉, 정확하게는 총 급여인데요. 네. 4분의 1 이상을 써야 됩니다. 내 연봉이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이라고 한다면은 1천만 원은 일단 카드로 써야 그때부터 이제 내가 쓰는 금액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내 연봉의 4분의 1만큼을 카드로 해서 사용을 했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신용카드를 쓰게 된다. 그럼 15%의 소득공제,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받는다. 그럼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공제율은 체크카드 15%. 그리고 현금 영수증이 더 높은 거예요.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랑 현금 영수증이 높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내가 지출했으면 신용카드로 썼으면 15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체크카드를 쓴다거나 현금 영수증을 받으면 그거의 2배인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체크카드는 현금 영수증을 쓰는 게 좋은데요. 이걸 최고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꿀팁을 말씀드리면은 네네네. 일반적으로는 은행권에서 세금을 제외한 은행권에서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혜택을 더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포인트 같은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연봉의 4분의 1이 될 때까지는 신용카드로 먼저 사용을 하세요. 네. 그리고 나서 4분의 1을 썼다. 그럼 그때부터는 체크카드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공제 한도를 받을 수 있는 한도 300만 원을 다 채웠다라고 하면 그다음부터는 다시 신용카드를 사용을 하는 게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꿀팁이고요. 물론 이거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시는 분들이라든지 네. 아니면 원래 절약을 많이 해서 소비를 안 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억지로까지 이렇게 소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제 한도는 체크카드여도 300만 원까지라는 거. 예, 맞습니다. 내가 3천만 원을 썼어도 네. 그만큼을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그건 아니죠. 300만 원까지만. 그리고 또 신용카드로 각종 공과금을 내기도 하잖아요. 보험료를 내기도 네. 하고. 이것까지도 다 그럼 소득 공제가 가능합니까? 네, 신용카드를 사용한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공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공제되지 않은 항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은 카드로 만약에 세금을 낸다거나 공과금을 내는 경우 아니면 인터넷 사용료와 같이 통신비를 쓰거나 상품권을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 네. 뭐 신차를 구입을 한다거나 해외에서 이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를 했다거나 아니면 보험료라든지 교육비 이런 공공기관 수수료 등을 결제를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곳에 사용한 금액은 신용카드 공제가 안 되고 있어요. 아, 그럼 이거 소득 공제 받을 때 신용카드 사용해서 네. 세금, 공과금, 통신비, 상품권 구입비, 보험료 이런 것들은 다 빠지는 거예요.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신차는 공제가 안 되지만 중고차를 카드로 구입하는 경우로 한다면 구입 금액의 10%는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아니 왜 중고차만 소득 공제를 해줘요? 사실은 신차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국가에서 다 등록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보다는 이제 좀 돌려서 하고 있고요. 전산으로 다 찾아낼 수 맞습니다.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중고차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이제 과세 양성화를 하기 위해서 네,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면은 혜택을 주는 걸로 정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중고차 사놓고 네. 나 이거 사실 800만 원에 샀어요 이렇게 신고할 수도 있고 그럴 하니까. 수도 있기 때문에 예. 또 올해 새롭게 바뀌는 거 추가되는 공제 항목은 어떤 게 있어요? 네, 먼저 이제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가 확대됐는데요. 네. 용어가 어렵죠. 쉽게 말해서요. 내가 대출을 받았어요. 그 대출 받아서 집을 샀어요. 그리고 대출을 갚고 있어요 하는 분들 이런 대출 갚는 이자의 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해주는 건데요. 기존에는 이 항목에 대해서는 이자를 갚는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는데 이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청약저축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기존엔 24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까지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 세액공제 한도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부터는 5만 원이 늘어났고요. 의료비 세액공제도 달라져서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분들에게만 혜택을 줬는데 이제 그런 거 상관없이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게 또 부양가족 때문에 실수하기도 하죠. 네. 요것도 하나만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부양가족 공제는요. 쉽게 말해서 내가 번 돈으로 누가 같이 먹고 사느냐. 그래서 우리 가족이 예를 들어서 대가족인데 내가 번 돈으로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먹고 산다. 그럼 세금 낼 돈이 없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내가 몇 명을 부양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만큼 세금을 줄여주는 건데요. 이걸 적용을 받으려면 기준으로는 이제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나이 기준이 직계 존속, 내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네. 반대로 아래쪽 자녀 같은 직계 비속은 20세 이하여야 돼요. 이런 나이 기준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분들이 본인이 직접 벌어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로 같이 부양을 한다는 소득금액 기준이 있는데요. 이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 기준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근로소득만 있다고 한다면은 총급여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이하인 분들이라면 부양가족으로 넣어서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분들이 해당한다고 하면은 줄여주는 세금이 한 명당 소득공제 150만 원입니다. 대신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부양가족은 중복해서 넣으면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맞벌이 부부가 있는데 자녀 한 명을 아빠 쪽에서도 공제를 받고 엄마 쪽에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되고요. 마찬가지로 연로하신 아버지를 첫째 아들도 부양가족으로 해서 넣고 공제를 받고 둘째 아들도 부양가족으로 해서 공제를 넣으면 안 되게 됩니다. 중복해서 공제를 받으면 안 된다. 예, 맞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